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캄보디아가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간 캄보디아 경찰도 정부도 손 놓고 있던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한국 특수구조팀이 72시간 만에 박살냈거든요. 105명 전원 구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을 완수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확보한 내부 문서 하나로 캄보디아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거대 재벌 그룹이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정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국회의원, 경찰 간부, 심지어 총리까지 연루된 부패의 제국,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거대 범죄 조직이 한국의 등장으로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심지어 미국까지 나서서 150억 달러를 압류하면서 캄보디아는 사실상 국가부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내부 문서, 거기 담긴 믿기 어려운 진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전 11시 프놈펜 포셰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5년 만에 맡아보는 고국의 냄새였어요. 습한 열기와 배기가스, 그리고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소반체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치고 막 귀국한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외무부에서 나온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더군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딱딱했어요. 소반체아 씨 맞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외무부 전략국 소속 비락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이니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비락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발령 통지서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외무부 청사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외무부 전략국 3급 사무관 발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높은 직급이었죠. 유학파에 대한 우대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프놈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었고 외제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낡은 건물들과 비포장 도로가 보였습니다. 발전과 정체가 공존하는 묘한 풍경이었어요. 비락이 말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했죠. 많이 배웠고요. 그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귀국하신 분들이 보통 적응을 힘들어 하시더군요. 여기는 미국과 다릅니다.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경고 같기도 했고 충고 같기도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프놈펜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콩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왕궁의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쯤 비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 자료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100페이지가 넘는 PDF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인 실종 사건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어요. 사건 개요라는 제목 아래 간략한 설명만 있었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한국 국적자 18명이 캄보디아 내에서 실종됨. 한국 정부가 공식 조사 요청. 우리 정부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민감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민감한 건지 설명은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외부 개입 최소화. 한국 측 요구에 대해 형식적 협조만 진행. 언론 노출 차단. 고위층 지시사항 엄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대응 방침입니까? 실종자를 찾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계속 읽어 내려가니 관련 기관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린스 그룹,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운영, 사건 발생 지역과 인접, 민감 사안으로 직접 접촉 금지. 프린스 그룹이라는 이름은 미국에 있을 때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실종 사건 보고서에 재벌 기업 이름이 나오는 겁니까? 더 이상한 건 접촉 금지라는 문구였습니다. 조사해야 할 대상을 왜 접촉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린스 그룹을 검색해봤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 발전의 견인차,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하지만 한글로 된 기사를 찾아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프린스 그룹을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불법 온라인 도박 의혹, 인신매매 연루 가능성, 중국 자본과의 검은 커넥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조지타운에서 배운 국제관계 이론들이 떠올랐습니다. 주권 국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만 인권은 절대 가치다. 하지만 제가 막 읽은 보고서는 그 어떤 원칙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두운 건물 안을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었죠. 열쇠를 찾으려고 했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외무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을 개조한 것 같았죠.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내줬습니다. 3층 전략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략국이라는 명패가 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책상 10개 정도가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소반체아 씨시죠?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소피다입니다. 국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를 따라 복도 끝 국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장은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소반체아, 오셨군요. 앉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미국 유학 잘 다녀왔습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조지타운이라 좋은 학교지. 그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오. 현실이 다르다는 걸 빨리 배워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 보고서 읽어봤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응 방침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것보다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채아 씨, 여기서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접는 게 좋소. 우리에게는 우리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입니까? 제가 물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아시오?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 있든 없든 상관없소. 국장이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측에는 형식적으로만 협조하면 돼요.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위라는 게 누굽니까? 총리실이요.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물어볼 것 있소? 국장실을 나온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소피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인 실종 사건 관련 자료예요. 국장님이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실종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18명의 이름과 나이, 마지막 목격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였고 시아누크빌에서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였을 겁니다. 옆자리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는 라타입니다.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네, 처음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라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많이 말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민감해요. 작년에 조사하려던 직원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라타가 속삭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위에서 제동을 걸었죠.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경위 부분을 읽었어요. 실종자들은 모두 구인 광고를 보고 시아누크빌로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조건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도착 후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구인 광고를 낸 회사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타가 파일을 넘겨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골든 리조트라는 회사예요. 하지만 이 회사는 실체가 없습니다. 유령 회사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라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골든 리조트의 등록 주소를 보세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프린스타워 15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프린스타워요? 네.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이에요. 라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프린스그룹과 실종 사건의 연결고리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비락을 마주쳤습니다. 채아 씨,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프린스그룹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까? 비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아니, 제 판단입니다.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채아 씨, 충고 하나 하죠. 프린스그룹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비락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위험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보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프린스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공식 웹사이트에는 화려한 사업 실적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카지노 운영, 금융업까지 자산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문 뉴스를 찾아보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 기사는 프린스그룹의 카지노가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그들이 중국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UN 보고서였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문서인데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실태를 다루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시아누크빌의 대형 복합시설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프린스그룹의 사업장 목록을 확인했어요. 시아누크빌에만 5개의 대형 시설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부 내부 문서 시스템에 접속해봤어요.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열람 가능한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프린스그룹이라는 키워드를 넣자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어요. 대부분 사업 승인이나 계약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승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처리되었더군요. 보통 몇 달 걸릴 절차가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한 문서에는 총리실의 특별 지시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프린스그룹 관련 안건은 최우선 처리할 것.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국장이 서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채아 씨, 사무실로 오시오. 저는 국장을 따라 다시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국장이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프린스그룹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소. 저는 그냥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검토도 필요 없소. 국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프린스그룹은 특별해요. 정부 사업의 40%가 그들 손을 거칩니다. 국방부 장비도, 도로 건설도, 심지어 공무원 숙소도 그들이 짓죠. 그게 실종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든 없든 우리는 조사 안 해요.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고 적당히 둘러대면 돼요. 더 이상 깊이 파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무부에서 일하세요? 네. 오늘 첫 출근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네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요즘 정부 공무원들 잘 나가잖아요. 다들 외제차 타고 다니던데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외무부 주차장에서 본 차들이 떠올랐어요. BMW, 벤츠, 렉서스까지. 공무원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차들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회사 시스템에서는 언제 삭제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법과 원칙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반채아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경고합니다. 프린스그룹 조사 그만두세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 출근 하루 만에 협박 전화를 받다니. 다음날 아침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문이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는 외무부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맨 뒤편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항의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18명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수사와 구조를 요청합니다. 양국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한 간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또 시작이군. 한국은 맨날 이래요.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자기네 국민 몇 명 해외에서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작년에 태국에서도 그랬잖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종됐는데 저런 반응이라니. 국장이 말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한국 측의 과잉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국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채아 씨, 신참이 회의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18명이 실종됐는데 과잉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권위가 느껴졌어요. 채아 씨는 미국에서 막 돌아왔으니 모를 겁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고 외교 문제로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차관이 반문했습니다. 실종 신고만으로는 범죄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죠. 가족들이 모두 신고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8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채아 씨, 그만하시오.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한국 대사관 측에는 조사 중이라고 통보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총리님 지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라타가 다가왔습니다. 채아 씨, 괜찮아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겁니까? 라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그래요. 한국을 우습게 보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 아닙니까?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몇십 배 크고 그래도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라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고위층들은 서방 국가들만 신경 써요. 미국, 유럽, 중국, 한국 같은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외무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접견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사관 영사과 율리나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소반 채아입니다. 외무부 전략국 소속입니다. 저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율리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매일 대사관으로 전화합니다. 언제 찾을 수 있냐고 물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저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율리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조사하고 있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조사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군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변명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8명이 사라졌어요. 율리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시간은 없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실종자들의 신상 정보입니다. 가족들이 직접 정리한 겁니다. 사진도 있고 마지막 통화 기록도 있어요. 파일을 넘기자 젊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김민준 씨, 27세입니다. 율리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해외 취업 광고를 봤대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쪽은 박지은 씨, 25세. 그녀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간호사였는데 더 나은 급여를 찾아 캄보디아로 왔어요. 여동생 학비를 대야 했거든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꿈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꼭 찾아야 합니다. 율리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본인 말씀도. 접견이 끝나고 율리나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소반 씨.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말로 이분들을 찾을 의지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네요. 그날 저녁 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탈출자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아누크빌의 한 건물에서 탈출했다는 베트남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3개월간 감금되어 온라인 사기 전화를 강요받았다고 했어요. 같은 방에 한국인 2명과 캄보디아인 1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가 되었고 한국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연락해서 게시물 차단하시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차단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허위 정보라고 발표하시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보도자료 내세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필요 없소. 국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건 한국의 외교적 소음일 뿐입니다. 곧 잠잠해질 겁니다. 밤늦게까지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을 공식 문서로 만드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푸놈펜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라타였어요. 채아 씨, SNS 봤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라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조사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력하게 답했습니다. 위에서 막았어요. 그 순간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는 걸,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며칠이 지났지만 SNS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탈출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족을 찾는다는 글들, 익명의 제보까지.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날 오전 국장이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다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추가 명단을 보내왔으니 통합하라고 했죠. 저는 파일을 받아 엑셀을 열었습니다. 기존 18명에 새로 추가된 7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씩 입력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22번째 줄에 적힌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라타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24세. 마지막 연락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지만 분명했어요. 라타나 여성. 24세. 푸놈펜 출신. 대학 시절 제 절친이었던 소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소티는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함께 공부하고 술 마시고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이였죠. 라타나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웃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소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소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소티, 나야. 소반이야. 소반.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왔어? 며칠 전에 왔어.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라타나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건 소티의 무거운 한숨뿐이었어요. 석 달 전에 연락이 끊겼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 경찰에는 신고했어? 당연히 했지. 소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라타나의 이름 옆에는 호텔 리셉션 구인 광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월급 $800, 숙소 제공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평균 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소티, 내가 알아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외무부에서 일하거든. 정말.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찾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장님, 실종자 명단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국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친구 여동생이거든요. 국장이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채아 씨, 개인적인 관계는
업무와 분리하시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안 됩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국민 실종 건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게 총리실 지시예요. 한국인들만 다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같은 캄보디아 국민인데 왜 찾지 않는 겁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 문제요. 자국민이 실종됐다는 걸 인정하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게 낫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해요. 국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빨리 배우시오. 채아 씨, 이게 현실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라타나 생각만 났어요. 밝게 웃던 모습, 오빠를 졸라대던 모습,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다고 신나게 이야기하던 모습. 라타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는 사람이 실종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친구 여동생입니다. 24살인데 석 달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라타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국장이 막았습니다. 자국민 거는 다루지 말래요. 체면 때문에.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경찰관 아들이 실종됐는데 정부에서 쉬쉬했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라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만 지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숫자일 뿐이에요. 퇴근 후 소티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5년 만에 보는 친구였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오랜만이야. 소티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그냥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엉망이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타나 사라지고 나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 매일 울기만 하세요.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정부가 미안해야지. 신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라타나만 사라진 게 아니야. 수십 명이 같은 패턴으로 실종됐어. 소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십 명이라고. 한국인 18명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를 맡고 있어. 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프린스 그룹이라고 들어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소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잖아. 그들이 연루된 것 같아. 저는 알고 있는 정보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프린스 그룹 소유 건물들이거든. 소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라타나도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정부는 프린스 그룹을 건드리지 말래. 너무 큰 조직이라서.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사라졌는데 돈 많은 회사라고 조사도 안 한다고. 저도 이해가 안 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현실이야. 그럼 어떻게? 소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라타나는 어떻게 찾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더라도 직접 알아보기로요. 라타나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친구의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실종자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라타나의 정보를 자세히 봤어요. 마지막 통화는 어머니와 했고 시아누크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끊겼죠. 구인 광고를 낸 회사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골든 리조트, 프린스타워에 등록된 바로 그 유령 회사였어요. 연결고리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이었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젊은이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한 명씩 끌려나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중국어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설명란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시아누크빌 실제 상황 도와주세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요. 그때 오른쪽 구석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라타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죠. 소티집에서 봤던 가족 사진 속 그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자 국장이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채아 씨, 노크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거요. 봤소. 국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감금되어 폭행당하고 있는데 그게 다입니까? 그 영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소? 국장이 반문했습니다. 조작됐을 수도 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 라타나가 있었어요. 제 친구 여동생이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소.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이 고문당하고 있는데요. 채아 씨,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총리실 지시를 다시 말씀드리죠. 자국민 피해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 일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국민 실종을 인정하면 언론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정부 무능 타령이 시작되죠. 그럼 총리님 체면이 깎입니다. 체면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아니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빨리 배우시오. 채아 씨, 여기서는 권력자의 체면이 국민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라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 정말 아는 분이에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여동생인데 석 달째 실종됐어요. 그런데 국장이 뭐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자국민 거는 언급도 하지 말라고. 라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정부는 국민을 버렸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티였어요. 받자마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반, 영상 봤어? 라타나 맞지? 맞아. 제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하지? 소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가야 하나? 가봤자 소용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무부에서도 조사 안 하는데 경찰이 뭘 하겠어. 그럼 그냥 포기하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인데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제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 저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멀지 않았어요.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도착해서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율리나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경비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율리나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반 씨,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올라온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거기 제 친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율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세요? 100% 확실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요. 캄보디아 국민이고 석 달 전에 실종됐어요. 그녀는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보고하셨어요?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거는 다루지 말라고 하더군요. 체면 문제래요. 율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이 정부는 국민보다 권력을 선택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압박을 넣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날 오후 외무부 청사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를 또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근거로 즉각 수사를 요구했대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국제 언론에까지 퍼졌어요. 그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님 지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대응만 하라고요. 하지만 영상에는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채아 씨,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속에 캄보디아 국민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차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국민이 감금되어 있는데요. 차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채아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국민 언급은 금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징계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 긴급 대응, 특수부대 이동 준비.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정부 배지를 단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배지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무부 입사 때 받은 임명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버렸는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티였습니다. 소반. 한국이 움직인다는 거 봤어? 응, 봤어. 그들은 자기 국민 지키려고 특수부대까지 보낸대. 소티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섞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숨기기 바쁘지. 그럼 라타나는?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 정부를 믿어서는 라타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뉴스 앱을 열자마자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푸놈펜 공항 도착.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협의 예정.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경찰들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어요.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였죠. 15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표정이 단단했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어요. 군인 특유의 기강이 느껴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작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구조작전을 시작합니까?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죠. 대열맨 앞에 선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리더임이 분명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들을 보며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도 구해주세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국민을 지키러 왔어요. 우리 정부는 뭐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국민이 외국 군대에 희망을 거는 나라라니. 사무실로 돌아오니 벌써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떠 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한다는 겁니다. 회의실로 가니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총리 훈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로 2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특수부대까지 보냈군. 훈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야. 국민 몇 명 실종됐다고 이 난리를 치니.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엔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훈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놈들 몇 명 찾아주면 되잖아. 우리가 협조하는 척하면 돼. 하지만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측이 그들을 조사하려 할 겁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훈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프린스 그룹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다른 곳만 보여주고 적당히 둘러대. 외부 개입은 최소화하라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속보였죠. 급히 확인해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 법무부 프린스 그룹 회장 기소, 자금 세탁 및 인권 유린 혐의, 비트코인 150억 달러 압류. 회의실 곳곳에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뉴스를 받은 거였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훈만이 차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미국이 왜 나서는 거야? 차관이 핸드폰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실종 사건을 국제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나 봅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터졌습니다. 영국 정부, 런던 내 프린스 그룹 자산 동결 이유, 관련자 입국 금지 조치 검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정의를 증명했다. 우린 침묵으로 죄를 지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강력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며 비협조 시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통보합니다. 국장이 그 서한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자 행동이라니 우리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소리잖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국민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국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채아 씨,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한국이 특수부대까지 보낼 필요 없었어요. SNS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 정부 대단하다. 저렇게 국민을 지키는구나. 우리 정부는 왜 가만 있어? 부끄럽다. 프린스 그룹이 미국한테 당했네. 한국이 미국 움직였나 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민을 위해 싸운다. 우린 큰 척하면서 국민 버리고. 저도 댓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소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반, 뉴스 봤어? 미국이 프린스 그룹 잡았대. 응, 봤어.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라타나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가능성이 생겼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소티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가만히 있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국제뉴스를 찾아봤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한국의 공격적 대응, 미국과 한국의 공조수사로 거대 범죄 조직 붕괴 위기, 프린스 그룹, 국제사회의 제재로 몰락 직전.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자국민 몇 명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동맹국들을 설득했죠. 그 결과 거대 범죄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수십 명의 자국민이 사라졌는데 체면만 챙겼습니다.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느라 국민을 희생시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율리나였어요. 소반 씨, 내일 회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와 캄보디아 정부 간 협의해요. 참석하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총리 집무실에서입니다. 율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각오하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갔어요. 한국은 구체적 협조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려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책상 위에 놓인 외무부 배지를 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 배지가 이제는 부끄러웠어요. 창밖으로 푸놈펜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딘가에서 라타나가 갇혀 있을 겁니다. 소티의 동생이, 누군가의 가족이, 이 나라의 국민이. 핸드폰으로 라타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죠. 한 중년 남자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프린스 은행이 망한다며. 직원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진정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산 동결했잖아. 이제 끝이야.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떡해. 저는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은행들마다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불안이 공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외무부 청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라타에게 물었습니다. 프린스 은행 주가가 폭락했대요. 그녀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거래 정지됐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대비 85% 하락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린스건설, 프린스리조트, 프린스증권 모두 폭락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40%가 프린스그룹인데. 국장이 복도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다들 회의실로 모이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차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방금 재무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프린스그룹 계열사 17개가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은행 인출 사태가 심각해서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래요.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건드리는 순간 우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둡니까? 다른 간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국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봤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통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시내에서 시위가 시작됐답니다. 시민들이 총리 집무실 앞으로 모이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총리 집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쪽에는 훈만 총리와 고위 관료들이 앉았고 반대편에는 한국 특수부대 대장과 대사관 직원들이 앉았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회의를 지켜봤어요. 한국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내에 실종자 전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조작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훈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프린스그룹 소유 건물 5곳에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훈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프린스그룹은 민감한 기업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국 대표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탈출자 증언, 위성사진,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도 공유한 자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훈만이 차관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였죠. 정부는 국민을 지켜라. 프린스그룹 수사하라. 총리는 물러나라.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청사 앞 광장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훈만이 경호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해산시켜. 당장. 하지만 경호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병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층 어딘가에 돌이 날아든 겁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한국 대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훈만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요. 주권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권보다 국민. 당연한 말인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라타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채아 씨. 큰일 났어요. 시내가 난리예요. 핸드폰을 보니 실시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최루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진 거였어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시위대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돈을 찾지 못한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증발했어요. 한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TV에서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린스그룹 붕괴로 실업자가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경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하나의 몰락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프린스그룹에 의존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후에 국장이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이건 정부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프린스 그룹을 너무 키웠잖아요. 국장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조심해서 말하시오. 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기업을 방치하고 오히려 지원했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채아 씨,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를 비판할 때가 아니오. 그럼 언제 비판합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프린스 그룹 본사를 지나쳤습니다. 건물은 반쯤 타고 있었고 소방차 여러 대가 와 있었어요. 경찰 저지선이 쳐져 있었고 시민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건물이 우리나라를 망쳤어. 옆에 있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저런 놈들 키웠지. 이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켰습니다. 국제 뉴스에서도 캄보디아를 다루고 있었어요.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경제 붕괴와 정치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부패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 여파는 예상보다 큽니다. CNN에서는 분석가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가 부패와 외세 의존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보다 권력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티였습니다. 소반. 거리 나가지 마. 위험해. 알아. 집에 있어. 제가 답했습니다. 라타나 소식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없어. 저는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움직이고 있어. 곧 소식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외무부 청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한국 국기가 달린 차량들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섰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외교관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이었지만 강한 기운이 느껴졌죠. 한국 대사님이래. 라타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직접 오신 건 처음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인가 봐. 대사 일행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예약은 필요 없소. 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훈만 총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총리님은 일정이 있으신데요. 일정을 바꾸시오. 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분 안에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여기 로비에서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총리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차관이 내려왔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차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교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의는 국민을 지킬 때 지켜지는 겁니다. 대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총리를 만나겠습니다. 차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라타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가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행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고층인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리 집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를 걷는 동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수행원들의 표정이 단단했어요. 그들은 농담 따위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총리 집무실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차관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문이 열렸어요. 안은 넓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와 왕실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거대한 책상 뒤에 훈만이 앉아 있었죠.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고 저와 라타는 문 근처에 섰어요. 훈만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불쑥 오시면 시간 없습니다. 대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훈만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 통첩입니다. 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시죠. 훈만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얼굴색이 점점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대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경고입니다. 72시간 내에 실종자 전원의 소재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독자 행동에 나섭니다. 독자 행동이라니. 훈만이 비웃었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 특수부대가 직접 수색 작전을 진행합니다. 대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주권 침해요. 훈만이 책상을 쳤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 18명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당신네 정부는 석 달 동안 뭘 했습니까? 훈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에도 상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캄보디아가 인신매매 방조국으로 지정되길 원하십니까? 방조국이라니.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대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탈출자 증언, 위성사진,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건 화면을 훈만에게 보여줬습니다. 프린스그룹과 정부 고위층 간 뇌물거래 내역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확보한 자료죠. 훈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태블릿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네 정부가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모라니. 그건 오해요. 훈만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프린스그룹이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다고요? 대사가 냉소했습니다. 수십 명이 실종 신고됐는데도요? SNS에 증언이 넘쳐나는데도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훈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인질사건 발생 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일체 통보 없이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당신네 정부의 방조 행위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훈만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무력해 보였어요. 대사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입니다. 총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당신네처럼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대사 일행이 나갔습니다. 저와 라타도 황급히 따라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라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외교를 처음 봤어요. 완전히 압도당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부터 국제공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국 측 수행원 한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외무부 직원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전략국 소속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김정우입니다. 혹시 협조 가능하신 분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자료들이요. 국민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부 고발이었거든요.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였죠. 하지만 동시에 라타나가 떠올랐습니다. 소티의 간절한 눈빛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한국 측은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대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격려 같은 것. 차들이 떠나고 로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대사가 뭐라고 했대? 총리님 얼굴이 새하얗더라. 72시간 최후 통첩이래. 정말 독자 행동 나올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정우가 준 명함을 봤어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 하늘은 여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도시가 불타고 있었고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었죠. 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김정우의 명함이 서랍 속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정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열람 가능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프린스그룹 관련 문서들이 수백 개 나왔죠. 승인 서류, 계약서, 재정 지원 내역까지. 하나를 클릭하니 총리실 직인이 찍힌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프린스그룹 특별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규제 면제까지 정부가 범죄 조직을 키운 증거였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종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였어요. 6개월 전부터 외무부가 실종 신고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지시는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죠. 오히려 언론 통제 방안만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명단과 프린스 그룹 계좌 거래 내역이 매칭되어 있었어요. 훈만 총리부터 시작해서 차관급 인사 12명, 국회의원 23명 모두 정기적으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20년간 꿈꿔온 공직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라타나가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모습, 소티의 절박한 눈빛도, 그리고 정부가 버린 수십 명의 국민들. 파일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빼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죠. 율리나였습니다. 소반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급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변공원으로 오세요. 30분 후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메콩강 옆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죠.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율리나였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 남자 한 명이 따라왔죠.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좋았습니다. 이쪽은 김정우 서기관입니다. 율리나가 소개했습니다. 낮에 명함 주신 분이에요. 김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USB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번 건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타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된다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우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정부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국민을 아예 찾지도 않으니까요. 율리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반씨,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짜 배신은 국민을 버린 정부가 한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정부의 치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USB를 건넸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정부 간 거래 내역, 뇌물수수 증거, 실종 사건 은폐 지시 문서 모두 있습니다. 김정우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전부 정부 내부 시스템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파일이에요. 율리나가 물었습니다. 추적당할 위험은요? 시스템 로그에 남았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들킬 거예요. 그럼 김정우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죠?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입니다. 그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대사관이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여기 남아서 지켜보고 싶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율리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타나 씨도 꼭 찾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은 달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무게감이 짓눌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국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채아 씨. 국장실로 오시오. 지금 당장.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따라 들어가니 차관도 와 있었어요. 둘 다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채아 씨, 어젯밤 정부 시스템에 접속했소? 차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업무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새벽 3시에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업무가 그리 급했소? 실종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뭘 다운로드했소? 차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스템 로그에 대량 파일, 복사 기록이 있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채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가 기밀을 유출했소? 기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국민을 버린 증거가 기밀입니까? 뭐라고?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정부가 프린스 그룹한테 뇌물 받은 증거,
실종 사건, 은폐 지시서 모두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기밀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끝난 겁니다. 차관이 냉소했습니다. 누구한테 줬소? 한국 사람들한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르겠소. 국가기밀 유출죄로 체포될 겁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한국 정부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친놈.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제 인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타나 같은 사람들의 목숨이요. 그날 오후 저는 체포됐습니다. 경찰 2명이 사무실로 와서 수갑을 채웠어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나갔습니다. 라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경찰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 거리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해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압수당했지만 마지막으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72시간 내 작전 개시 예정. 미국 일본과 공조체제 구축 완료. 저는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구치소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시간을 가늠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수들은 말이 없었고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셋째 날 새벽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속으로 터지는 소리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간수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총성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시작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자동 소총 소리였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도 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전부 열어. 남자 목소리였는데 군인 특유의 억양이었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제 감방 문도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소반체아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가 손짓했습니다. 자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쿠데타입니다. 그가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군부가 훈만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당신은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석방 명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수감자들도 나와 있었어요.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군용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반체아 씨. 맞습니까? 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모셔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종이에는 호텔 이름과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줬어요. 호텔 로비에서 율리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반 씨, 그녀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군부 내 개혁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훈만 총리는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율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스캔들이 결정타였어요. 소반 씨가 넘긴 자료가 국제 언론에 공개됐고 군부도 더 이상 훈만을 지지할 수 없었던 거죠. 방에 들어가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왕립 캄보디아군 개혁파가 수도 푸놈펜 주요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훈만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 47명이 체포됐으며 임시 군사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군복 입은 장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단호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훈만 정권은 국민을 배신했고 범죄 조직과 결탁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뒤집힌 겁니다. 율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작전도 오늘 밤 시작됩니다. 군사정부가 전면 협조하기로 했어요. 라타나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반 씨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저녁 무렵 김정우가 방문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시아누크빌 외곽 건물들이었습니다. 소반 씨가 제공한 자료로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이 5개 건물에 피해자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밤 11시에 동시 작전 들어갑니다. 라타나도 거기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내부 문서에서 발견한 명단인데요. 여기 라타나 씨 이름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라타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번 건물 수용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적어도 2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답 못 드립니다. 밤 10시. 저는 율리나와 함께 한국대사관 작전본부로 이동했습니다. 대사관 지하에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신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국 특수부 대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에 각종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었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절제된 분위기였습니다. 대사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소반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작전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 작전의 일부입니다. 밤 11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헬멧 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을 조용히 전진하는 대원들의 시점이었습니다. 1팀 목표 지점 접근.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팀 대기 중. 3팀 진입 준비 완료.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번 건물팀이었어요. 라타나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 진입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파괴되고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층 확보, 인원 없음, 2층 진입,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층 감금실 발견,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문 열쇠 확보, 개방 시작,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였어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바닥에 웅크린 사람들, 피해자 12명 확인,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4명, 캄보디아인 5명, 기타 3명. 다음 방 개방합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번째 방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라타나가 보였던 겁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저기.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라타나요. 저 여자가 라타나입니다. 율리나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3팀. 오른쪽 구석 여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국민 라타나일 가능성 있습니다. 화면 속 대원이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고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라타나 맞습니다. 대원이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쇠약한 상태입니다. 즉시 의료진 투입 요청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 찾았어요. 율리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소반 씨. 라타나 씨를 구했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5개 건물에서 총 127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18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캄보디아인도 43명이나 됐어요. 새벽 3시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스크린에는 구조된 사람들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라타나도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소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티. 라타나 찾았어. 살아있어. 전화 너머로 소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푸놈펜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군용 차량이 주요 거점마다 배치되어 있었고 임시정부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총성은 멎었고 거리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중앙병원 앞에는 가족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와 환호성이 뒤섞여 있었죠. 3층 병동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보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소티가 한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소반. 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라타나는 어때?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의사가 괜찮을 거래. 소티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영양실조랑 탈수 증세가 심하지만 회복될 거라고. 들어가 봐도 될까? 당연하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타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라타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미안해, 라타나. 제가 속삭였습니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초점이 흐렸다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소반, 오빠. 그녀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라타나. 제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오빠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밖에 있어. 곧 들어올 거야. 라타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집에 갈 수 있어. 병원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내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희망이 느껴졌죠. 한 광장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체포, 자산 전액 몰수 예정, 인신매매 피해자 127명 전원 구조, 한국 특수부대 72시간 만에 작전 완료. 화면이 바뀌며 구조작전 영상이 나왔습니다. 헬멧 카메라로 찍은 장면들이었죠. 사람들이 감금된 방에서 나오는 모습,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 군중 속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정의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정말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임시 군사정부 대변인이 나왔어요. 훈만 전 총리를 포함한 고위 관료 47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민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프린스그룹 관련자 89명도 인신매매, 감금,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왜 그동안 이 사건을 방치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전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국민 보호 의지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녁에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구조작전에 참여한 사람들과 협조한 인사들이 초대됐어요. 저도 율리나를 통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죠. 한국 특수부 대원들도 정복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반체아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찬 후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푸놈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연기로 뒤덮였던 하늘이 이제는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김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두 잔의 와인을 들고 있었죠.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반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127명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정부로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밀 유출로 기소될 수도 있고요. 임시정부가 사면할 겁니다. 김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논의 중이라고 들었어요. 국민 영웅으로 대우받을 겁니다. 영웅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늦게라도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감사 집회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한국 국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구조된 피해자 가족들이 올라왔어요. 한 명씩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를 도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가족도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율리나가 저를 연단으로 안내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만 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반 채아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외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명령을 따랐습니다. 국민보다 권력자를 섬겼고 정의보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 부패가 아니라 정의가 통하는 나라.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타나와 함께였죠. 라타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반 오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멋진 연설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라타나, 정말 미안해. 늦어서. 아니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프놈펜 거리가 평화로웠어요. 연기 대신 별빛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태어나고